주제는 마지막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만 끝나면 또 점심 먹고 쉴 수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도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잠을 깨우면서 마지막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창조과학 주제가 뭘로 돼 있죠?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설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설계도 DNA 신비라는 제목으로 DNA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들을 설계하셨는지, 나를 설계하셨는지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멋진 고급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바이오가 녹이고 철이 녹아서 이렇게 부품이 만들어지고 저절로 하여튼 만들어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을 설계하고 조립하고 만든 장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계에 부품이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빠지면 시계에는 고장이 나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죠. 이렇게 많은 부품이 정교하게 맞물려서 기능하는 복잡한 기계를 보게 되면 이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 설계하고 이걸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시계의 어떤 설계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또 복잡한 어떤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계도를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제품을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설계도를 보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물건 말고도 바로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는 이 생명에 대한 설계도가 존재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내가 또 다른 여러 동물들, 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작은 하나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작은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서울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가 이 작은 크기로 축소된 것만큼 수많은 정교한 이런 부품들이 조립되어져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잉 747 비행기가 약 500만 개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품 중에 하나가 고장을 나거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을 해버리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부품 하나를 끼워야 되는데 정비사가 목 안 끼워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추락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세포는 사실 이런 비행기보다도 더 복잡한 수십억 개의 부품들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 시간에 이런 세포의 여러 구조들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포의 하나의 크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약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세포를 보게 되면 혹시 이렇게 세포 염색해서 생물 시간에 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나요? 염색을 하게 되면 여기 진하게 염색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뭐죠? 세포의 핵이죠. 세포의 핵이고, 이 핵이 세포 분열이 될 때 이렇게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 막대기처럼 보이는 물체를 뭐라고 하죠? 염색이 되는 물체라고 그래서 염색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을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세포 분열할 때 이 염색체들이 두 개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 보면서 염색체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DNA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여러분의 첫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여기에 수정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빠로부터 온 정자와 엄마로부터 온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을 때 이 하나의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여러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세포 핵 안에 바로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로 알고 있죠? 23쌍에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엄마한테 절반, 아빠한테 절반, 23개씩 해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바로 이 염색체 안에 DNA에 나에 대한, 사람은 사람, 또 개들은 개, 모든 동물에 대한 정보가, 설계도가 이 DNA에 달려 있어서 이 DNA 설계도로 나의 얼굴의 모습, 나의 키, 모든 것들이 잠겨져 있어서 이 DNA 정보대로 이 세포들이 분열을 하게 되면서 약 60조 개의 세포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의 세포는 약 200개가 넘는 다른 세포의 종류들로 분화하게 되고 장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수정란 하나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DNA 정보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바로 여러 장기들이 만들어지고 나의 뼈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해서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전 정보는 DNA에 들어있다라고 상식처럼 얘기하지만 이 DNA가 어떤 것인지 아는 데에서 오랜 시간과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을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완두통을 가지고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유전된다. 유전의 법칙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인데, 그렇다면 유전이 된다면 무엇이 유전을 시키는 것일까? 연구가 이루어지게 됐겠죠. 1868년에 스위스의 미셸이라는 과학자가 백혈구 세포 회계에서 인과 질산으로 들어있는 어떤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DNA, 바로 핵산이었죠. 핵 속에 인산이 산 성분이잖아요. 뭔가 산 성분이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독일의 바이스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핵의 염색체가 두 개로 만들어져서 분리되더라. 염색체에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국의 모건이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을 통해서, 또 미국의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폐렴구근의 DNA를 통해서 이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44년에 영국의 토드라는 과학자가 드디어 이제 DNA가 인과 염기와 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염기는 AGCT 4개의 염기로 구성된 데까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DNA 구조를 알려주는 연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1950년에 미국의 어윈 샤가프트라는 분이 이 4개의 염기가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염기들이 아데닌은 티민하고 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항상 같은 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뭘 의미가 있을까요? 아데닌과 티민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 이 둘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 영국의 플링클이라는 여성 생물 물리학자가, 이분은 X선을 써가지고 물질들의 구조를 연구하는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DNA 구조를 X선을 짜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DNA의 X선 회전 사진을 통해서 DNA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사선을 쬐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노벨상을 안타깝게 받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4개의 염기가 각각 2개씩 결합한다. 그리고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까지 연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왓슨과 크리게라는 분들이, 이분들은 한 것이 없어요. 앞에서 연구한 분들을 가지고 DNA가 어떨 것인가를 조합을 해서, 여기 그분들의 이 DNA 구조의 스케치 사진이고, 또 이런 180cm 정도 되는 모형을 가지고 연기끼리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논문을 내서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수상한 원고 가운데 가장 짧은 원고였다고 그래요. 어쨌든 대단한 천재들이기도 하고 운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별로 연구한 게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가지고 DNA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밝혀냈다는 것은 대단한 천재들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사람의 유전이 되는데 이 유전이 어디에서 되는 것인가? 염색체가 왔는데 염색체 무엇일까? 하다가 DNA라는 걸 알게 됐고,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데까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서, 또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DNA에 공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DN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이 기본 단위예요. 레고 블록끼리 쌓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블록이고, 이것들이 쭉쭉쭉 연결되어진 것이 DNA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구조는 디옥시리보스라는 5탄당이 기본이고, 이것의 한쪽에는 인산이, 또 한쪽에는 염기가 연결된 3개로 구성된 것이 뉴클레오타이드고, 이것이 쪼르륵 연결된 것이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탄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5개의 탄소로 구성되어진 당이다.
우리 탄수화물을 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보입니까? 1, 2, 3, 4, 5. 5개의 탄소로 구성되어진 5탄당이란 거고, 여기에 보면은 5번 탄소 자리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1번 탄소 자리에 염기가 붙어져 있어요. 이것이 기본 구조고, 여기서 인산과 당이 이중 나선 구조를 사다리로 비유하자면 사다리의 뼈대에 해당을 해서 인산과 당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사다리의 뼈대를 구성하고, 이 염기가 상대편의 염기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사다리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그 DNA에 4개의 염기가 있다고 했는데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 있고, 이것은 항상 구아닌은 시토신과 아데닌은 티민과 결합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런 염기의 모양과 화학 구조 때문에 구아닌은 시토신하고 3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아데닌은 티민과 2개의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DNA의 한쪽 가닥에 염기의 순서를 알게 되면은 한쪽이 구아닌이면 그 반대편의 염기 가닥에 DNA는 뭐가 붙는다고요? 구아닌의 반대편에 붙는 염기는 시토신. 또 한쪽 DNA 가닥에 아데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붙는 DNA 염기는 뭐가 되겠어요? 티민. 그래서 암기하기 쉽게 ATGC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ATGC. 그래서 항상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는 결합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DNA를 볼 때 이 염기들이 왜 이렇게 결합하는지를, 이 염기들이 서로 짝끼리만 결합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보 결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보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의 가닥을 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누클레오타이드인데, 이 누클레오타이드의 3번 탄소 자리에 다음 누클레오타이드에 인산기가 붙고, 또 이 누클레오타이드 3번 자리에 또 다음 누클레오타이드에 인산기가 붙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DNA 가닥을 보게 되면 이쪽은 5번 탄소가 노출되어 있고 마지막은 3번 탄소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5번에서 3번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 가닥을 보시게 되면 항상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5번에서 3번. 즉, 이 가닥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고, 이것은 여기가 5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연결됐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산과 오탄당이 뼈대 역할을 하고, 이 염기들이 가운데 있어서 반대편의 DNA 가닥의 염기들과 서로 짝을 이루면서 연기가 되어진 것이 이중 DNA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5번과 3번으로 이렇게 비껴서 연결됨으로써 이것이 쭉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지면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염기들이 반대편 가닥하고 연기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나선 구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지름이 2나노미터인 원통을 2개의 가닥이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왓슨과 크레이기 발견한 DNA의 이중 나선 구조예요. 이 한 염기의 쌍의 간격은 0.34나노미터고, 이 가닥이 한 바퀴 온전히 돌아가는 동안에 염기가 1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 바퀴 완전히 회전하는 동안의 길이가 3.4나노미터가 됩니다. 이 이중 나선 구조의 이점은 아주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 또 가장 짧은 거리에 많은 염기쌍을 배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NA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DNA와 함께 우리 생명의 유전조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RNA인 걸 알 거예요. 그럼 DNA와 RNA 차이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자면, RNA는 리보 뉴클레이드 애시드라고 되어 있고,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이드 애시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NA와 DNA의 큰 차이는 오탄당이, RNA는 리보스라는 오탄당을 사용해요. 여기에 리보스라고 되는데, 리보스의 오탄당의 특징은 2번 탄소 자리에 OH, 수산화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DNA는 디옥시리보스라는 오탄당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디옥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옥시겐이 뭐죠? 옥시겐. 산소죠. 여기 앞에 D라는 말은 이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보스에서 탄소가 빠진 리보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탄소의 OH 중에서 산소가 빠진 H기만 붙어 있는 것이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빠진 리보스, 그것이 디옥스리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탄당의 차이가 있고 디옥시리보스가 훨씬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차이는 4개의 염기를 사용하는데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은 똑같이 공유를 하지만 DNA에서는 티민을 사용하는 반면에 RNA에서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우라실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것이 티민인데 메틸기가 붙게 되면 훨씬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DNA는 훨씬적인 안정적인 구조다 보니까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긴 가닥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RNA는 한 가닥으로 존재하고 비교적 짧은 가닥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DNA와 RNA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기억할 것은 4개의 염기가 있는데 DNA의 티민이 RNA에서는 우라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세포 안에 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에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 속에 유전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덕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세포 하나에 46개의 염색체,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것을 세포 하나는 엄청 작잖아요. 세포 핵은 5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를 쭉 연결하면 무려 길이가 2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 정보는 여기에 있는 염기의 순서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지는데 이 염기의 쌍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23개의 염색체에 30억 쌍의 염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기의 배열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염기의 배열에 의해서 단백질을 부호하는 유전자가 약 2만 개 이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5마이크로미터 되는 정말 작은 핵 속에 2m의 DNA가 들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것을 비유하기를 테니스 공 속에 실을 넣는데 무려 3,200km의 실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이 있는데 3,200km면 얼마나 긴 실일까요? 그것을 테니스 공에다 막 꼬여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긴 DNA가 이 조그만 핵 속에 들어있을까? 과학자들이 봤더니 앞에서 DNA가 2나노미터 지름의 그 원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감는 것처럼 여기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실패 역할을 해요.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이 DNA 실이 1.65 회전을 하면서 한번 감아요. 실패에 한번 감아요. 이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한번 감게 되면은 10나노미터 정도의 가닥이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실패들이 또 꼬여요. 그래서 응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30나노미터의 염색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색사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것은 DNA가 히스톤을 감고 그 뉴클레오점들이 또 다시 꼬여서 응축된 것이 염색사다. 이 형태로 보통 존재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는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염색사가 이렇게 보리 모양으로 이렇게 접혀 있다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될 때는 우리가 이사 갈 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비닐에다 넣고 이렇게 압축시키면 완전 줄어들죠, 크기가. 그것처럼 이런 긴 염색사가 압축이 돼가지고 진공포자같이 꼭 빽빽하게 압축이 된 것이 염색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세포 회각에 이렇게 엄청 긴 DNA 가닥이 이렇게 응축됨으로써 약 4만 배 이상 압축이 돼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DNA가 세포 핵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DNA는 정보의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염색체에 있는 유전 정보를 우리가 유전체, 영어로는 게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이 아니라 그 게놈. 그래서 지인과 크로모즘이 합쳐진 건데 염색체에 있는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염색체 안에 있는 DNA의 모든 전체 염기 서열을 게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DNA 세포 하나에는 염색체의
염기쌍이 65개가 있기 때문에 염기들이 ATGC 4개의 염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A4 용지에 ATGC, ATG 이런 식으로 10폰트 크기로 프린트를 한다고 한다면 30억 개의 염기쌍은 얼마만큼의 정보가 되는지를 봤더니 무려 1000페이지짜리 책,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 책이면 얼마 정도 두껍죠? 보통 한 200~300페이지인데 1000페이지만 이 정도 될까요? 1000페이지짜리 책이 1000권이 정확히 1350권에 해당하는 분량의 책이 이 세포핵 안에, DNA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서관의 책을 제가 추측하는데 대략 한 500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보다 2배나 많은 이 책의 정보가 세포핵 안에,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DNA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마이크로 SD 카드 여러분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마이크로 SD 카드에 많은 그걸 저장할 수 있잖아요. 얼마까지 많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혹시 봤습니까? 여러분 몇 기가짜리 보통 사용하죠? 보통 뭐 64기가 뭐 128기가 그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봤더니 1테라짜리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것만 해도 와, 그리고 조그만 데다 1테라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지? 대단하다. 인간의 기술은 대단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2mm 정도의 핀 머리에 해당하는 정보의 DNA를 모으게 되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지구에서 달까지 책을 쌓는다면 그것을 500번을 쌓을 수 있는 책의 정보가 되고 CD에 담을 수 있는 정보로는 1600km에 해당하는 CD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또 여러분 1테라 하드디스크 여러분 많이 쓰죠. 근데 이 1테라 디스크에 그러니까 400만 개의 정보를 2mm 핀 머리에 DNA에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10억 명의 사람의 DNA 정보를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그런 고집적된 메모리 카드를 만들고 있지만 이 DNA의 저장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막 그 컴퓨터 공학을 발달시켜가지고 메모리 칩을 만들고 하기 많은 정보를 넣는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DNA는 인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 이것이 과연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DNA에는 정말 놀라운 생명에 대한 정보들이 고집적되어져서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DNA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DNA 속에 어떻게 생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스 보호라고 알죠? 이 SOS라고 한다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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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그 빛으로 보거나 소리로 듣게 되면 여러분은 이걸 뭘로 알아들어야 되냐면 SOS 보호를 누가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 모르스 보호는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져서 각각 이 조합으로 알파벳 글씨와 숫자를 배열해서 이걸 통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보내는 언어 체계입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1836년에 미국의 발명가 모르스라는 사람이 전신 연락할 때 간단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점과 선이 모여서 글자를 이루고 언어를 보내는 이런 체계가 이 모르스 보호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과 선이 서로 규칙을 가지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볼 때 이것은 누가 이걸 발명을 해가지고 언어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DNA에 대한 연구를 해보게 되면서 DNA 정보가 어떻게 전달을 살펴봤을 때 모르스 보호와 같은 이런 언어 체계가 이 DNA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스 보호에서는 점과 선이 조합으로 의미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 DNA에서는 코돈이라 불리는 것이 DNA 언어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코돈은 뭐냐면 세 개의 염기가 하나가 되어져 묶음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염기들이 하나의 코돈을 이루게 되고 이 코돈이 각각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전 부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을 이루게 되면 총 몇 개의 코돈이 가능할까요? 각각 4개의 코돈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64개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64개의 코돈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 가운데에 이
mRNA가 단백질을 변형을 시작하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신호인 게시 코돈 또는 시작 코돈이 DNA에서는 ATG 또 RNA에서는 티민이 우라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RNA에서는 AUG 이 코돈이 있게 되면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번역하는 걸 시작하라는 게시 명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단백질을 쭉 만든 다음에 이걸 종결하는 또 신호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TAA 또 TAG 그다음에 TGA 이 세 개의 코드는 특별한 아미노산을 코딩하지 않고 있고 단백질 번역을 이제 끝내라라는 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염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이것을 코돈별로 봐야 되고 처음 시작하는 게시 코돈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개씩 읽으면서 단백질을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64개의 코돈들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배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코돈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똑같은 유전 암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에 염기 배열이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먼저 무엇을 찾아봐야 될까요? 어떤 것이 시작 코돈인지 ATG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HG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신호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것은 바로 메티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신호를 GTT를 찾아본 그 다음 걸 보니까 GTT RNA에서는 RUU니까 이것은 발린이구나. 자, 메티온 다음에 발린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GGA는 봤더니 이건 글라이신이네. 글라이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단백질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종결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로써 이제 단백질이 이제 번역이 이제 끝나고 이 단백질은 이런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스보어가 점과 선의 규칙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체계라는 것을 받고 이 모르스보어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모르스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단백질을 만드는 신호가 이렇게 정교하게 부호화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러한 정교한 생명의 정보가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체를 만든 창조주가 모든 생명체를 설계하는 설계의 언어로서 이 DNA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들이 실제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지는지를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심 원리라는 원리인데 그것은 DNA의 유전 정보가 있고 이 DNA 유전 정보가 핵 속에서 RNA로 옮겨지고 여기서 전사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전사란 말은 100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의 염기 서열을 그대로 100개 쓰는 RNA로 100개 쓰는 것을 전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전사를 통해서 DNA의 유전 염기 배열을 RNA로 그대로 100개 쓴 다음에 이 RNA가 이 핵 밖으로 나와서 이 RNA 정보에 있는 코돈의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리보솜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에서 RNA로 또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이 생명의 중요한 원리인 중심 원리입니다. 그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전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NA가 그대로 RNA로 100개 써지는 거예요. 여기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 있잖아요. 이제 이 DNA 정보가 RNA로 100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 RNA 중합 효소라는 단백질, 특수한 효소 단백질이 이 전사가 일어난 부위 앞에 있는 프로모터라는 부위에 달라붙음으로써 이중 나선 구조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RNA 중합 효소가 쭉 DNA 주용 과정을 따라가면서 DNA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RNA를 그대로 복사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풀렸던 자리가 나중에는 꼬이게 되고 또 풀리면서 그것이 복사되고 이런 과정이 쭉 일어나게 되면서 DNA는 정보가 그대로 RNA에게 베껴지게 되고 그 과정이 마치게 되면 이 RNA 중합 효소가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mRNA가 세포획에서 만들어진 m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에 달라붙어서 mRNA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리보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단위체와 대단위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떨어져 있다가
mRNA가 소 단위체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D 단위체가 와서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EPA라고 오른쪽에 이게 tRNA, 전달 RNA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곳에서 단백질이 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tRNA는 이 코돈에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여기다 옮겨와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tRNA는 코돈에 해당되어지는 안티코돈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코돈에 코딩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그 꼬리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돈이 지시하는 그 아미노산을 정확히 가지고 와서 이 코돈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 자리와 A 자리에 tRNA가 결합하게 되고 이 리보솜이 이동하게 되면 이 P 자리에 있던 tRNA가 E 자리로 이동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A 자리에 있던 tRNA가 P 자리로 이동하면서 이 꼬리에 있는 아미노산이 서로 딱 달라붙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A 자리에 또 다른 tRNA가 와서 또 이동하면서 달라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교하게 일어나는 DNA에서 단백질이 만드는 과정이 저절로 생겨났을 수 없겠죠. 또 살펴볼 것은 생명 현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가 분열되는 건데 세포가 분열되기 위해서는 DNA가 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DNA 복제 과정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 70개가 넘는 단백 효소들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해야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있다고 했는데 먼저 이중 나선 구조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DNA 풀림 효소라는 효소가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풀고 그 다음에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라는 것이 달라붙어서 이것이 다시 안 꼬이도록 안정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RNA 프라이머라는 것을 만들어야 DNA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메이스라는 효소가 RNA 프라이머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서 붙이면 이 프라이머에 의해서 이어서 DNA 중합 효소가 쭉 뉴클레오페타이드를 쭉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서 DNA 풀림 효소가 푸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그 DNA 가닥이 연결되는 것은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선도 가닥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띄엄띄엄 연결을 하게 되고 그 띄엄띄엄 이어지는 것을 옥가잡기 절편이라고 합니다. 띄엄띄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다시 DNA 연결 요소가 연결하는 과정을 버티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영상에 있는데 그 시간 관계상 볼 수는 없지만 DNA가 복제가 일어난 것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힘든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살펴본 이러한 DNA가 진화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어제 시간에 밀레우 실험에 대해서 살펴봤을 텐데 단순한 아미노산이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실패했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요. DNA 구조를 여러분 보셨죠? 그 정교한 구조, 이것들이 연결되어야만 기능하는데 인산 단 염기로 구성되어진 이 복잡한 DNA가 어떻게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진화론자들이 이 DNA가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을 증명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서 DNA가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혹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DNA가 저절로 만들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RNA가 단순하니까 RNA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다음에 RNA에서 DNA가 나오고 RNA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서 단백질이 나왔다고 가설을 세웠지만 여전히 RNA에서 DNA로 가고 또 RNA에서 단백질이 만드는 과정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DNA가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RNA가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화론에서는 여기다 그것을 입증하는 이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연히 RNA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면 RNA가 만들어지면 이제 저절로 모든 게 이제 생명이 막 만들어지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RNA가
DNA가 RNA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RNA 중화효소라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전사인자 같은 복잡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DNA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DNA가 여러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시에 수많은 단백 효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 쪽으로는 DNA 하나만 나와서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DNA와 RNA, 단백질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생명상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생명체가 저절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DNA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DNA 단위로 설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DNA는 염기서열, 유전 정보가 바뀌어야만이 진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DNA가 바뀌는 것을 보통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킨슨 같은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런 복잡한 것들, 이런 유전 정보가 우연히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아주 운이 좋은 돌연변이가 한 세대에서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운이 좋은 돌연변이가 또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돌연변이가 좋은 돌연변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런 복잡한 구조로 진화가 될 것이라고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정말 과학적인 합리적인 설명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화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DNA 염기 자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즉 DNA 염기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순서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확률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걸 것일까요? 여러분 원숭이들이 있어요. 원숭이들이 무작위로 막 타이핑을 해요. 막 타이핑을 하는데 우연히 섹스피어 작품이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우연히 섹스피어 작품이 나올까요? 수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를 원숭이들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우주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이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섹스피어 햄릿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DNA 염기서열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간단한 중간 크기의 단백질도 3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300개의 아미노산이 대한 코딩하는 DNA는 각각 하나의 아미노산은 3개의 코드이 필요하기 때문에 900개 이상의 염기가 있어야 되겠죠. 또 앞뒤로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0개의 염기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0개가 넘겠죠. 그러면 이 1000개의 염기 배열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한 자리에 4개 중에 하나의 염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 쭉쭉해서 4의 천승의 분의 1의 가능성이 되겠죠. 4의 천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수인지 제가 그 계산하는 그 계산기에 넣어봤더니 값이 안 나와요. 무한대. 이거 사람의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즉 400 청승분의 1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0개의 염기 배열도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그 DNA 안에 5000개가 넘는 염기가 들어있고 단세포 박테리아 하나 안에는 300만 개의 염기가 들어있고 사람 같은 포유동면에는 3억 개의 누클레오타이드가 염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거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연에 의해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DNA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연변이가 일단 많이 일어나야지 그냥 운이 좋은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진화가 일어날 텐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DNA를 만드실 때 이런 복제와 오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정교한 오류를 수선하는 기작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생명체에서 DNA의 그 돌연변이 가능성은 오류 발생 확률 가능성은 100억분의 1 이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낮은 확률의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연변이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나긴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킨스가 운이 좋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시간을 두고 쌓여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돌연변이가 운이 좋은 돌연변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임신을 했어요.
라고 임신한 임산부가 야, 우리 아이가 정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진화됐으면 좋겠어 하고 막 엑스선 방사선 째고 막 약 먹고 막 그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에 하나 이 테스트 속에 있는 아이가 의사가 돌연변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일까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 아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기형이거나 병 걸려서 죽겠구나. 사람의 4,000가지 질병이 DNA의 돌연변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사람 몸속에 해마다 47개의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쌓여서 3,200개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새로운 뭐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3,200개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죽는데요. 즉 돌연변이는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기령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의 결과는 진화가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죽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렌스키라는 과학자가 대장균을 가지고 5만 세다라는 걸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실험을 했어요. 돌연변이는 하루에 7세대가 번식하기 때문에 대장균의 5만 세대는 인간의 120만 년에 해당하는 아주 긴 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측을 하기를 한 400만 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대장균이 뭔가 다른 균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연구 결과는 약 10개 넘는 돌연변이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대장균은 여전히 대장균이었고 단지 먹이를 사용하는 것을 좀 다른 먹이를 사용하는 정도의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세포로 구성되는 대장균도 이런 긴 시간을 거쳐서 관찰해봐도 새로운 종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한다면 수십 조개로 세포로 이루어진 동식물이 어떻게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DNA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있는 60억 개의 염기 서열을 모두 밝혀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엄청난 과학자들이 약 3억이 넘는 돈을 부어서 염기 배열을 다 밝혀냈어요. 야, 이제 인체의 신비는 인간에서 모든 걸 이제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봤더니 이 30억 쌍의 염기 가운데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코딩 DNA가 단지 2%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8%는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고 있는 난코딩 DNA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단지 DNA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 우리 인체의 성분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 많은 30억의 염기 가운데 2%만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게 뭔 일일까? 하면서 해석을 하기를 인간이 오랜 시간 걸쳐서 진화했기 때문에 나머지 98%는 옛날에는 기능을 하다가 이젠 기능을 잃어버린 쓰레기들이 이제 쌓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정크 DN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아니야, 뭔가 기능을 하고 있을지 몰라 생각을 하고 이 정크 DNA 연구를 2003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엔코드 프로젝트라는 연구 이름 아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발표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고 있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DNA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80% 이상이 다 놀라운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한 연구자가 말하기를 우리 연구는 제한됐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하면은 100%의 DNA가 다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쓰레기 DNA라고 알려졌던 98%의 DNA를 봤더니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2%의 유전자예요.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나머지 98%의 DNA가 하는 역할을 봤더니 이 유전자들이 언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할지를 조종하는 자들 역할을 한다. 유전자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파란색의 그 유전자에 막 화살표들이 와 있죠. 여러 개의 소위 정크 DNA에서 이것을 작동을 하게 하는 신호를 주고 있고 또 하나의 정크 DNA가 여러 개의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사람의 이 DNA의 2%는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98%는 이 재료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그것을 조합해서 인간을 만들지에 대한 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DNA는 단순히 단백질의 그 조합만 아는 것으로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DNA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DNA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0%, 99% 같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안 들어봤어요? 99% 같다고 과학 그런 데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인간과 침팬지가 90% DNA가 같아. 이 말은 인간과 사람이 수백만 년 전에 한 공통 조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전자가 같고 1%만 차이가 난다는 거 진화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 인간과 침팬지가 정말 어떻게 1%만 다르고 다 똑같아? 정말 진화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침팬지의 유전자는 몇 쌍일까요? 인간이 23쌍인데 침팬지는 몇 쌍일까요? 혹시 아나요? 예? 예, 24쌍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침팬지가 사람보다 일단은 약 10% 이상 DNA가 더 많아요. 염기쌍이.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가 100% 같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99%가 같다는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정크 DNA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DNA가 많다 할지라도 쓰레기 DNA는 아무 기능이 없으니까 이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싹 잘라내고 비슷해 보이고 기능을 한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 그것을 어려운 말로 정렬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전적으로 유사해서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딱 떼서 한 연구에서는 1%만 떼고 또 한 번에서는 4%만 떼서 비교한 거예요. 유전자를 다 비교한 게 아니라 염기 중 가운데 딱 1%만 떼서 그걸 가지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99%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정말. 그리고 또 비교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예 염기가 동일한 염기가 없고 또 여기는 없는 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삽입이나 삭제된 것은 아예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다른 염기로 바뀐 취한 부분만 계산을 해서 앞에서 말했던 99% 같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팀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 삽입이나 삭제들도 다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봤더니 99%가 아니라 86%가 일치했다는 연구가 있었고 실제로 27개의 염기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8%가 같다라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1%의 염기는 정크 DNA 개념을 도입한 잘못된 발표라고 하는 것이죠. 1%가 아니라 실제로는 10%에서 20%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실제로 3억 개 이상의 염기가 사람과 침팬지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염기가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에 돌연변해서 우연히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4년 게놈 프로젝트 축하 행사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하고 성스러운 성물 속에 숨어있는 복잡성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우리는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큰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DNA 구조를 알면 알수록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핵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DNA가 압축되어져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이 정보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파헤쳐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걸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성을 가진 사람이란다면 DNA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분은 안토니 플루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무신론 대부예요. 이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습니다. 평생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50년 동안 앞에서 봤던 DNA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냐면 야, DNA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창조주가 계셔야만 한다. 이 DNA는 생명체를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분은 무신론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DNA에 담겨있는 생명의 놀라운 설계도,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정보들을 살펴볼 때 바로 나를 생명체를 설계하신 지성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식묘마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습니다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DNA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DNA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는지, 수많은 생명체를 만들어진지를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